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화실 안으로 들어가 도리언 그레이를 보았다. 도리언은 그들을 등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 슈만의 숲의 정경 악보를 넘기고 있었다. 이 악보를 빌려주세요, 바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곡을 배우고 싶어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건 순전히 자네가 오늘 모델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네, 도리언. 오, 모델 일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더구나 난 내 실물 크기의 초상화를 원하지 않아요. 젊은이는 뾰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집스러운 태도로 피아노 의자에서 몸을 돌리고 대꾸했다. 그러다 해리경을 보고 뒷밤이 발그레해졌으는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죄송해요, 바지. 손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해리 워튼 경이야, 도리언. 옥스퍼드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지. 방금 이 친구에게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 모델인지 칭찬해놨는데 내 찬사를 엉망으로 망쳐놓았군 그래. 자네를 만난 기쁨은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네, 그레이군. 해리 경이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우리 에그사 숙모께서 자주 자네 이야기를 했지. 숙모가 무척 총애하던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지만 괴롭힘도 많이 당할걸. 지금 전 에그사 부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걸요. 도리언이 뉘우치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 화요일에 함께 화이트 채플의 클럽에 가기로 약속해놓고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함께 이중주를 연주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3곡 정도 연주할 예정이었을 거예요. 부인께서 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찾아뵈어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오, 그럼 내가 자네와 숙모를 화해시켜주지. 숙모는 자네에게 푹 빠졌는걸? 자네가 거기에 가지 않은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청중들은 숙모의 연주를 이중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에그사 숙모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두 사람이 내고도 남을 소음을 내거든. 그 말씀은 부인께 너무 가혹하군요. 제게도 썩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도리언이 웃으며 대답했다. 해리경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섬세하게 굴곡진 진홍빛 입술, 맑고 푸른 눈동자, 곱슬곱슬 황금빛 머리카락. 과연 그는 놀랄 만큼 잘생긴 청년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기에는 젊은이 특유의 열정적인 순수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만이 간직할 수 있는 순결함이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세상사에 물들지 않고 살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질 홀럴드가 그를 숭배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자선단체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는걸. 그레이군, 지나치게 매력이 넘쳐. 해리경은 이렇게 말하며 소파 겸 침대 위에 털썩 앉아 담배 상자를 열었다. 화가는 물감을 쏟고 붓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는 줄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해리경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그를 흘끔 본 후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해리, 난 오늘 이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혹시 내가 그만 가달라고 청하더라도 나를 몹시 예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해리경은 미소를 지으며 도리언 그레이를 바라보았다.
자네도 내가 가길 바라나, 그레이군? 그가 물었다. 오, 제발 가지 마세요, 해리경. 바질이 지금 무척 굴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바질이 기분이 언짢을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자선단체에 참석하면 안 되는지 이유도 듣고 싶고요. 그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레이군. 너무 지루한 주제라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진지해져야 하거든. 하지만 자네가 내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마당에 굳이 마다하지는 않겠네. 그런데 괜찮겠나, 바질? 내가 여기에 있어도 정말 괜찮겠어? 안 그래도 전부터 자넨 모델들 곁에서 같이 수다를 떨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나? 홀월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도리언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지. 도리언의 변덕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법이니까. 해리경은 모자와 장갑을 집어들었다. 자네가 이렇게 간청하다니, 바질.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이만 가봐야겠네. 오를레앙에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했거든. 잘 있게, 그레이군. 언제고 오후에 커즌가에 한번 찾아오게. 5시에는 거의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기 전에 꼭 쪽지를 보내게. 그래야 자네를 못 만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바질, 도리언 크레이가 소리쳤다. 해리 워튼경이 가시면 저도 가겠어요.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거잖아요. 이 연단 위에 서서 즐거운 표정을 짓느라 애쓰는 일은 정말 끔찍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해리경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난 정말 해리경이 여기 계시면 좋겠어요. 가지 말게, 해리. 도리언의 청을 들어주고 내 청도 들어주게. 홀워드가 자신의 그림을 골똘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맞는 말이야. 난 작업을 할 땐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이야기를 듣는 일도 없고. 그러니 내 딱한 모델들은 지독하게 따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부탁이니 좀 더 있게 나. 하지만 오클레앙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니까. 화가가 소리내어 웃었다. 자네가 가지 않는 게 그리 큰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 다시 자리에 앉아, 해리. 그리고 도리언, 자네는 연단 위에 서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해리경이 하는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알았지? 해리경은 단 한 사람, 나를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아주 나쁜 영향만 주는 사람이니까. 도리언 그레이는 젊은 그리스 순교자 같은 태도로 연단 위에 올라가 실은 진작부터 해리경이 마음에 들었으면 짐짓 불만스러운 듯 살짝 푸르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해리경은 바질과 닮은 데가 전혀 없었다. 서로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는 건 몹시 유쾌한 일이었다. 더구나 해리경의 목소리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잠시 후 도리언이 해리경에게 물었다. 정말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시나요? 해리경. 바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요. 좋은 영향 같은 건 세상에 없네. 그레이군. 영향력은 전부 부도덕하지. 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부도덕하다는 말일세. 왜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대방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열정에 불타오를 수가 없네. 미덕도 진정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지. 죄악조차 다른 데서 빌려온 것이대. 아, 혹시 죄라든가 하는 것이 있다면 말이야. 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메아리이며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연극 속의 배우에 불과하게 된다네. 인생의 목적은 자기 발전이야.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지.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모든 의무 가운데 가장 큰 의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진 의무를 잊고 말았지. 물론 관대해지긴 했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린들에게는 옷도 주고 말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었다네. 인류에게 용기가 빠져나가 버린 거지. 아니, 어쩌면 인류는 아예 처음부터 용기란 걸 가져본 적 없었는지도 몰라. 사회가 가하는 공포심, 그것이 도덕의 기초를 이루고 신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 종교를 지탱하는 비결인 거지.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만 돌려 도리언, 착한 소년처럼. 화가는 자신의 일에 깊이 몰두하며 젊은이의 얼굴에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드리워졌다는 사실만을 의식하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해리경이 이튼 칼리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 특유의 우아한 손짓을 하며 나지막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누군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감정의 형식을, 모든 생각의 표현을, 모든 꿈의 실체를 부여한다면 세상은 즐거움이라는 대단히 신선한 충동을 회복하여 우리는 중세적 관습으로 인해 빚어진 온갖 병폐를 잊고 고대 그리스 이상으로, 아니 어쩌면 고대 그리스의 이상보다 더욱 섬세하고 풍요로운 무언가로 회귀하게 되리라 믿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그러는 동안 불구가 된 야만성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자기 부정 속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연명해 왔다네. 그 바람에 우리는 자신이 행한 온갖 자기 부정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어. 그토록 애써서 억압해온 그 모든 충동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 알을 품고 부화해 우리를 독살시키고 있는 거지. 육체는 단 한 번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와 관계를 끊는다네. 행동이 정화의 한 형태가 되어 주거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도리언 그레이는 메이페어에 위치한 해리경의 저택 작은 서재에서 호화로운 안락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황록색으로 착색된 참나무로 징두리 판벽이 높게 둘러있고 크림색 프리즈와 천장은 석고로 양각 세공이 되어 있으며 바닥에 벽돌가루가 군데군데 흩뿌려진 모양은 마치 기다란 명주술이 달린 페르시아 용단들이 어수선하게 깔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이곳 분위기는 나름대로 꽤 고풍스러웠다. 세틴우드로 만든 작은 탁자 위에는 클로디옹의 조각 작품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클로부스 이브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를 위해 재본하고 여왕이 자신의 문장으로 선택한 금박 데이지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한 100편의 새로운 단편 소설이 놓여 있었다. 벽 난로 선반에는 커다란 푸른색 도자기 항아리 몇 점과 앵무새 튤립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나무로 둘러쳐진 작은 창유리를 통해 여름 한낮 런던의 살구빛 햇살이 흘러들어왔다. 해리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 엄수는 곧 시간을 도둑맞는 것이라는 그의 원칙에 따라 그는 언제나 늦게 도착했다. 그 때문에 젊은이는 뾰루통한 표정을 지으며 책꽂이에서 발견한 정교한 사파가 실린 마농 레스코의 책장을 손가락으로 힘없이 넘기고 있었다. 딱딱하고 단조롭게 똑딱거리는 루이 14세풍의 시계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한두 번이지만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열렸다.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해리? 청년이 웅을거리며 말했다. 해리가 아니었어. 어떻게 하지요? 그레이 씨.
새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는 재빨리 뒤를 돌아본 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남편인 줄 아셨군요. 그런데 겨우 그 사람 부인이 와서 어쩌죠? 제 소개를 드려야겠군요. 사진으로 봐서 당신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제 남편은 당신의 사진을 17장 정도 갖고 있을걸요? 17장은 아닙니다. 해리 부인. 그렇다면 18장이겠군요. 지난밤에도 오페라 극장에서 그이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며 물망초 같은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묘한 분위기의 여자로 언제나 분노로 재단에 폭풍우 속에서 걸쳐 입었을 것 같은 복장으로 다녔다. 대체로 아무하고라도 사랑에 빠졌으면 열정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었기에 자신의 환상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다. 개성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그래봤자 어수선한 차림새밖에 할 줄 몰랐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였으며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드나드는 광신도였다. 아마 로엔그린 공연에서였지요, 해리 부인? 맞아요. 로엔그린 공연이었어요. 난 다른 작곡가들 음악보다 바그너 음악이 좋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음악이 시끄러워 공연 내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큰 장점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레이 씨? 그녀의 얇은 입술 사이로 아까처럼 신경질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이제 그녀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긴 종이칼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도리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리 부인. 전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좋은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형편없는 연주를 들어야 할 경우엔 대화로 음악 소리를 묻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겠지만요. 어머, 그건 해리의 견해인데 아닌가요? 그레이 씨. 전 항상 해리의 견해를 그의 친구들한테 듣는다니까요. 꼭 이런 식으로 그의 생각을 알게 된답니다. 하지만 제가 훌륭한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음악을 무척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음악은 절 무척이나 로맨틱하게 만들거든요. 전 피아니스트라면 무조건 숭배하지요. 해리 말로는 어느 땐 제가 한꺼번에 2명의 피아니스트를 숭배한다더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피아니스트들은 모두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조차 얼마 후에는 외국인이 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예술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니까요. 안 그래요? 그나저나 제 파티에 한번 오신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레이 씨.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난초로 장식할 여유는 없지만 외국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외국 손님들은 그 모습 자체로 실내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요. 어머, 해리가 왔군요. 해리, 물어볼 것이 있어서 당신을 찾으러 왔다가 이런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깜빡했네. 여기에서 그레이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음악에 대해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어쩜 서로 생각이 똑같이 모여요? 아니지. 생각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레이 씨가 얼마나 상냥하게 대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레이 씨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나도 기뻐, 여보. 정말 기뻐. 해리경이 초승달 모양의 짙은 눈썹을 위로 치켜뜨고 재밌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 도련. 옛날
문직 한 필을 사기 위해 워더가에 갔는데 그걸 사려고 몇 시간이나 흥정을 해야 했거든.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은 환히 알면서도 가치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까.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해리 부인이 갑자기 바보처럼 웃으며 큰 소리로 어색한 침묵을 깨면서 말했다. 공작 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기로 약속했거든요. 나중에 봐요. 그레이 씨, 갈게요. 해리, 당신 저녁 식사 밖에서 할 거지요? 난 그럴 건데 어쩌면 손베리 부인 댁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아마 그럴 것 같군. 그녀가 밤새 밖에서 비를 맞은 극락조 같은 모습으로 엷은 인도 제스민 향기를 남기며 가볍게 걸음을 옮기면서 방을 나서자 해리경이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곧이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카락 색깔이 다망색인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게, 도리언. 그가 담배를 몇 모금 피운 뒤 말했다. 왜요, 해리? 그런 여자들은 아주 감상적이거든. 하지만 전 감상적인 사람이 좋아요. 어쨌든 결혼은 절대로 하지 마, 도리언. 남자들은 삶에 지쳐서 결혼하지만 여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결혼해. 둘 다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지. 전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해리. 연애만으로도 버거운걸요. 조금 전 그 말씀은 당신의 격언 가운데 하나지요. 당신이 한 말, 모든 말을 그렇게 했듯이 전 그 말도 실행에 옮길 거예요. 자네 연애 상대가 누구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해리경이 물었다. 여배우예요. 도리안 그레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해리경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꽤나 진부한 첫 경험이군. 그녀를 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해리. 누군데? 이름은 시빌 베인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군. 다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겠죠. 재능이 남다른 여자거든요. 이보게 재능이 남다른 여자는 없어. 여자들은 그저 장식에 불과한 성이지. 여자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아무 이야기나 아주 재미있게 말한다네. 남자들이 도덕을 뛰어넘은 지성의 승리를 대표한다면 여자들은 지성을 뛰어넘는 물질의 승리를 대표하지. 해리, 어떻게 그런 말을. 이보게 도리언,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내가 요즘 여자들을 분석하는 중이라 아주 잘 알고 있지. 주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심오하지는 않아. 궁극적으로 여자는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지. 평범한 여자와 색깔 있는 여자. 평범한 여자들은 아주 편해. 자네가 인격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듣고 싶다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여자들 콧대만 살짝 꺾어주면 된다네. 색깔 있는 여자들은 아주 매력적이야.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 그런 여자들은 남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그리고 어려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거든. 우리 할머니 세대 여자들은 남자들 눈길도 끌고 재기발랄하게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화장을 했는데 말이야. 그 세대 여자들에게는 입술 연지와 기지가 늘 함께 붙어 다녔다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 여자들은 그저 자기 딸보다 10살 어려 보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니 말이야. 대화에 대해서라면 런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같이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은 고작해야 5명 뿐이고 그 가운데 2명은 그나마 사교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자들이란 말이지. 그건 그렇고 자네의 그 천재 애인에 대해 말해보게. 만난 지는 얼마나 됐지? 아, 해리, 당신의 견해를 듣고 있으려니 겁이 나요. 내 말은 신경 쓰지 말게. 그녀를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 한 3주 됐어요. 어디에서 만났지?
말씀드릴게요, 해리. 하지만 제 이야기에 너무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를 만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놓았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던 그 황홀한 저녁에 당신이 제게 했던 말, 인생의 진정한 비밀은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던 그 말이 떠오르는군요.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밖으로 나가 동쪽을 향해 헤매다니다 어느덧 미로처럼 이어진 지저분한 길과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어두운 광장에 둘러싸여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8시 반쯤 가스등의 불꽃들이 크게 너울거리고 촌스럽고 야한 연극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는 작고 흐름한 극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흉측하게 생긴 유대인이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기막힌 양복 조끼를 입고 짧은 여송년을 피우며 극장 입구에 서 있더군요. 곱슬머리에 기름이 줄줄 흘렀고 때 묻은 셔츠 한가운데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렸어요. 특별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나리? 그가 저를 보더니 몹시도 비굴한 태도로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묻더군요. 해리, 그에게는 어딘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면이 있었어요. 정말 괴물처럼 생겼더군요. 당신이 비웃을 줄 알았어요. 난 비웃지 않았어, 도리언. 적어도 자네를 비웃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인생 최고의 로맨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냥 인생에서 첫 번째 로맨스라고만 말하게. 자네는 죽을 때까지 사랑을 받을 테고 언제나 사랑과 사랑에 빠지게 될 테니까. 격정적인 열애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특권이야. 한 나라에 놀고 먹는 계급이 왜 필요하겠나. 너무 겁먹지 말게. 앞으로 자네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제 천성이 그렇게 얄팍한 줄 아세요? 도리언 그레이가 화가 나서 외쳤다. 아니, 난 자네 천성이 아주 깊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봐, 살면서 오직 한 번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얄팍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정절이니 헌신이니 하고 말하지만 난 습관적인 무기력이나 상상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감정적인 인생에서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다는 건 지승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한 가지 사실만 고집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한마디로 실패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이지. 정절 좋아하시네. 내 언젠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 분석해 볼 거라네. 정절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어. 다른 사람이 주워갈까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내다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자네 이야기를 방해할 생각은 없네. 계속해보게. 그런데 줄리엣은 달랐어요. 그리스 조각처럼 작은 머리에 길게 따내린 짙은 갈색 머리카락, 열정의 우물과 같은 보랏빛 눈동자, 장미 꽃잎 같은 두 입술. 해리, 아직 17살이 안 된 이 처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처음 봤어요. 당신이 그랬지요. 그 어떤 비애감도 당신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그 단순한 아름다움만으로 당신의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도 남을 거예요. 해리, 정말이지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눈물에 앞이 부옇게 흐려지는 바람에 그녀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들려온 아주 낮고도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귓가에 똑똑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어. 플루트나
멀리에서 연주되는 오브의 소리. 종원 장면에서는 새벽이 오기 직전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그 시간, 온몸이 떨릴 것 같은 황홀한 소리들이 장면 내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격정적인 바이올린 소리도 순간순간 들려왔어요. 당신은 잘 아실 거예요. 전 당신의 목소리와 시빌 베인의 목소리, 이 두 목소리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